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 너 꿈이 뭐야? 그럴 때 어린 시절 내 기억으로 많은 애들이 다 직업으로 얘기를 해요. 꿈을 직업으로 얘기한다. 그 직업을 안 가지면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인가? 꿈은 그렇게 작은 직업 단위가 아니에요. 난 세계 평화가 꿈이야. 난 평생 놀고 먹는 게 꿈이야. 이게 꿈이지. 어떻게 직업을 꿈으로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우리의 다음 날 진행을 맡고 있는 뮤지션 버둥입니다. 팟캐스트 우리의 다음 날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음 날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가지는 리추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실패한 다음 날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불필요한 어떤 자기 혐오를 좀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내 탓을 좀 많이 하면서 지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 탓이었을 때도 있지만 종종 딱히 이유 없이 그냥 비 오고 바람 부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야 했던 타이밍들이 있었다고 느끼면서 그럼 실패하고 난 다음 날 내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그냥 날씨처럼 일어났던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나를 다시 잘 충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최근에 했는데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좀 더 확실한 조언을 받아보고자 적임자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배우 권혜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편하게 하시면 네, 됩니다. 버둥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권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다음 날. 네, 오늘 사실 제가 가장 뭐랄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뭘 실패한 물어볼 게 다음 있어요? 날인데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요? 근데 네. 아직 지금 가장 이 주제가 저한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20대 초반에는 남들 다 실수하니까 그냥 실패하는구나. 뭐 다들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지금은 저도 이제 뮤지션 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으니까 내가 10년 차인데도 아직 이런 실패를 한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과 동시에 새로운 걸 도전했으니까 실패도 하는 거지 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럼 어떤 걸 내가 보완하고 다시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가는 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오해는 네. 나이가 되면 그거 알 거라는 오해예요. 몰라요? 모르죠. 계속 몰라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세대 20대? 내가 이제 올해 60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대 20대와 지금의 20대는 같은가? 물론 고민은 뭐 같겠지만은. 근데 우리 사회에 그동안 지난 뭐 내가 살아온 기준으로 60년의 네. 사회 변화라는 건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또 1960년대 내가 태어났던 때의 성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게 60대도 안 됐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의 기대 수명은 보통 한 최소 85세, 88세.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는 90대인데 그런 걸 보면은 사회적 나이라는 것이 좀 그때와 너무 다르다. 그럼 아직 뭔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어린 시절에 수업 들을 때 맨날 뭐 그러니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뭐 지천명이 되고 뭐 이순이 되고 뭐 이런 말을 불혹의 나이가 됐다 40대 네. 이런 말들이 그때도 이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거에 제가 살았던 20대와 지금의 20대 혹은 청년들을 고민은 갖겠지만은 네.
또 훨씬 더 복잡해진 사회에 살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전 별 차이 없다? 연차의 기준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3년 차, 4년 차 이쯤까지는 그치 뭐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한 뭐 10년은 해야 내가 뭘 좀 알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10년은 했는데 오히려 너무 이 산업 자체도 방대하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다는 거에 대한 착각이에요. 그냥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 데는 3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1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네. 또 30년을 하게 되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지만은 제 문제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30년을 넘게 한 사람이나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별 대표님은 차이 없다. 알고 계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천천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우들의 세계 아니면 뭐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도 또 과거와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내가 하는 내 직업으로서의 내가 하는 그냥 뭐 영화, 뭐 때로는 네. 어떤 수행해야 되는 배우로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되려 나의 20대 때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젊은 세대는 나이가 든 세대가 현명할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요. 전혀 현명하지 않아요. 훨씬 더 좁은 시각을 갖고 있고 훨씬 더 자기 이익에 충실해지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배우님은? 그러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자기만의 이렇게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은 이런 거야라고 자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근데 네. 우리는 대개가 내가 먼저 그 상황,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판단을 믿기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반응하나를 먼저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는 세상. 예. 지금이 좀 그런 근데 세상이 그렇기도 하고 그거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거나 제가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약간 꼰대처럼 얘기하자면 그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의 이제 연기 모놀로그 독백을 봤는데 네. 독백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만약 과거 아버지의 세대 20대의 독백인데 태어났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이런 멍청한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뜻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누구나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고 주어진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달려들어서 해야만 하루하루를 견뎌냈던 시대에 그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세대. 근데 지금은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라고 네. 믿고 있지만 사실 선택할 건 없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참. 일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난 뭘 하지? 뭘 해야 되지? 뭘 좋아하지? 라는 일로 시간을 너무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독백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요즘에 젊은 세대는 저런 고민을 하겠구나라는 걸 좀 느껴졌다고 할까?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생각보다 사는 건 어렵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잠시도 놓아서는 안 되는 요소다라는 걸 좀 일찍 배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죠. 뭐 산다는 건 기본적으로 쉬운 건 아니죠. 네. 다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 세대들은 삶의 환경이나 베이스가 거의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학교 한 반에 70명, 고등학교 60명,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은 98명이었어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고 자가용이라도 갖고 있는 아이는 한 반에 많지 않죠. 진짜 몇 명 안 됐어.
시대에선 스스로의 결핍을 상대와 비교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 그렇죠. 자신의 결핍의 많은 근거들이 비교하고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이 비교한다라는 말이 내 말의 핵심이 아니고 네. 지금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격차들, 뭐 단순히 금전적인 격차뿐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통해서 뭐 교육의 격차, 뭐 주거 환경의 격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네. 좀만 여차하면 이렇게 어쩔 줄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일찍 배우는 게 앞으로 이런 세대를 살아가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야말로 진짜 별로 뭔가 실패하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이런 데 별로 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기도 했고. 이제 좀 연차가 생기고 경력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아, 사람들이 왜 겁내는지 알겠다. 내가 조금 뭐 정말 요만큼 갖고 있는데도 요거 있다고 이걸 잃어버릴까 봐 새로운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경험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뭔가 제가 했던 실패들을 기반으로 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그 실패라는 게 좀 그래요. 그 방금 얘기한 뭐 요만큼 갖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네. 벌어지는 것들은 약간 난 실패라는 말보다는 긴장, 위축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건 누구나 다 그럴 텐데 네.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상받냐면은 회사원들은 직급, 급여의 상승 이런 걸로서 나는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믿는 형식으로 되는 데 비해서 창작의 영역은 그게 안 된다는 게 한계예요. 맞아요. 그게 참. 근데 또 그렇다고 어떤 유명세나 이런 방향을 기준으로 잡기에는 이것도 너무 그냥 되게 한순간에 확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차나 한 잔 줘봐. 네네, 그럼요.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오늘 같이 마시려고 준비한 차는 백모단이라는 차인데요. 맞아요. 이게 작약향이랑 과일향이 들어있는 백차 종류인데 꽃향도 있고 좀 맛이 풍부한 편에 속하는 차고요. 소화랑 대사 촉진에 되게 좋은 차라고 합니다. 또 우려내야 되니까. 내는 기다리는 시간에 배우님을 근데 뭔가, 사람들은 좀 들으면서 대표님 그래서 약간 저 좀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 저 저기 계속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버둥이 대표님이라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뭘 하길래 대표라고 할지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버둥 씨하고 저는 버둥의 중학교 시절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결성된 일본에서 지난 해방 이후 일본 땅에서 그 차별 속에서 견디며 살아왔던 제2동포 역사 안에서 그 중심이 됐던 조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왔던 그 학교를 지원하고 뭐 응원하고 또 제2동포 또 한일 간의 역사 또 동북아의 평화를 꿈꾸는 시민사회단체인데 벌써 만 14년이 지났는데 첫 해 때부터 우리 버둥 씨의 엄마 아빠가 열혈 회원이어서 우리의 여러 행사나 모임마다 또 이렇게 항상 버둥 씨가 어릴 때는 놀러 왔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우리의 행사 가서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긴 인연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쩌면 버둥은 중학교 시절부터 저를 처음 볼 때부터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게 입에서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저 새끼는 뭐 하는 놈이길래 아이고 제가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체를 하나 이런 어제부터 기영림 인간단체 연습 열심히 했는데 배우님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배우님이란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는 보통 다 그냥 그 갖다가 직책으로 부르면 되거나 직책 혹은 저기 직업으로 부를 때는 그냥 웬만하면 누구 씨 정도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뭐 그게 불편하면 뭐
뭐랄까 균형 잘 아저씨도 맞춰보도록 좋고 뭐.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저씨도 씨잖아. 어.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짜 엄마 아빠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 조선학교 후원하는 단체가 있다 해서 엄마 아빠 따라 같이 다녔는데 저한테 가장 큰 계기는 친구들 조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제 거의 인생 첫 번째 가장 큰 어떤 가치관적인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보던 친구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뿌리는 어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 와서 오히려 동생도 캐나다에 살고 이러니까 세상에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고 나는 그럼 어디를 뿌리로 나를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하지만 조선학교 친구들은 외적 물리적인 영향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일찍 그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내가 나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었던 게 저한테 지금까지도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이기 때문에 생기는 실패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내가 어떤 걸 핸들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조금 알겠지만 처음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맞이하면가 나중에 이런 일은 애초에 도전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나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실패를 맞이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나이기 때문에 가지는 걸로 생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린 사람마다 외적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얼굴, 키, 체중, 뭐 거기다 타고난 몸짓도 다를 테고. 네. 그러니까 물론 훈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절대로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커질 수는 없듯이. 네. 하지만 뭐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자신의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의 여지가 넓은 쪽이고, 뭐 몸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해보는 건 괜찮은데 결국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형외과로 달려가는 거예요. 특히 나의 장점이 단점을 반드시 동반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단점을 없애려고 이 성향을 없애면 장점도 같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내가 고칠 수 있는 혹은 뭔가 조율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인가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쪽 분야에서는 예민함과 짜증을 혼돈하는 애들도 많고. 그거 되게 네. 어떻게 달라요? 예민함과 짜증은? 예민은 예민한 건 성향. 성향이 아니라 예민하다는 건 성향이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해서 민감한 거잖아요. 그게 들어온 자극이 됐던 뭐 혹은 예민 혹은 섬세하다는 말은 좀 같은 쪽의 부르렉이라면 짜증은 그거에 반응한 태도예요, 태도. 네. 그렇죠. 아예 그냥 그 태도에서 그건 굉장히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짜증이라는 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 짜증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자책 뭐 이런 거에 경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사람은 예민한 스타일로 봐도 돼요. 근데 짜증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나를 짜증나게 해.
뭐 이런 식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해결해 줄 수 없는 종류의 너무 우리 뜬금잡는 얘기를 하는 일이라고? 아니에요. 자, 뭘까?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세요. 자연스럽게. 인트로가 너무 길었다. 아닙니다. 잘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도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남들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데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영역도 보이니까 신경 쓰이고, 이래서 종종 피곤하거나 다른 일이 다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면 어쩌다 짜증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근데 있더라고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버둥만 예민한 건 아닌데. 그쵸. 그리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마주쳤던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예민해서 막 너무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를 나는 막 여기 앉아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아니 며칠, 몇 년을 같은 일 혹은 자극에 반응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신경 쓰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도 느끼지만 이게 없었으면 음악을 아예 못했겠죠. 이런 예술 일을 못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자극, 뭐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요소이겠지만 때로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자꾸 자기 말 단어로서 자꾸 규정지었는 순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민하다는 말이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들리는데 예민하다는 것은 그렇게 쓰이기도 하죠. 날카롭고 민감하고 그러니까 센시티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내가 음악 작업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음 하나의 화성이 해결 안 될 때 달라붙어서 매달려서 하는 일과 모든 일에 난 스트레스 잘 받는 예민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자꾸 이렇게 섞어버리고 뭉개면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해요, 나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예민하죠. 특히나 자기 일이나 자기 삶에 관련된 일에서는 누구나 예민하게 반응하죠. 근데 그거가 지금 나의 스트레스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그때는 음악 말고 딴 일을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도 많이 했어요.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단어나 제가 지금 느끼는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에 조금 더 오래 붙어 있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는 제 직업이 생각을 말로써 전달하는 거, 그리고 어떤 느끼고 있는 점이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요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뭉뚱그리고 지나는 것들을 저는 꺼내서 더 선명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뮤지션 예술 일을 하니까. 뭐 그건 당연해요. 네.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웃기는 말 중에 하나가, 웃기는 반응 중에 하나가 너 꿈이 뭐야? 저는 꿈이란 말을 믿지 않아요. 이상한 말 같아요. 약간 헛다리 짚는 말 같기도 한데 넌 꿈이 뭐야? 그럴 때 어린 시절 내 기억으로 많은 애들이 다 직업으로 얘기를 해요. 꿈을 직업으로 얘기한다고. 제 나이까지도. 그럼 그 직업을 안 가지면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사람인가? 꿈은 그렇게 작은 직업 단위가 아니에요. 맞아요. 난 세계 평화가 꿈이야. 난 평생 놀고 먹는 게 꿈이야. 좋은데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꿈이지, 인생이. 난 진짜 예쁜 여자 만나서 멋지게 사는 게 꿈이야. 이게 꿈이지. 어떻게 직업을 꿈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자, 여기서 그래서 직업은 자기가 견딜만 하고 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가 적으며 그 나름대로 능숙하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로서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나가보면 그런 애들 많아. 자기 직업은 분명히 딴 직업인데 너 직업 뭐야? 그럼 그 직업을 꼭 자기 아닌 딴 걸로 얘기해. 난 아티스트라고. 그런 애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응? 걔는 알고 보니까 뭐 변호사인데 이 새끼 막 뻑하면은 자기는 뭐 가수라 그러고 무슨 뭐 연주자라 그러고. 그 왜 그러냐면
직업과 꿈이 일치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예술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감내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직업으로서 열심히 뭐 어디에서 누구 선생님 하고 있지만 나는 무대에 서는 게 좋아서 저녁 되면 뭐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무슨 사람들과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사람도 나는 고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럼요. 그만두고 나는 이제 연기 생활을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버둥이 한 얘기는 너무 고민을 만드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자꾸. 예.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직업으로서 나는 받아들일만 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네. 한참 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한 것들, 고민한 것들을 어느 시점에 표현을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림이 좋을까, 영화가 좋을까, 음악이 좋을까라고 처음에 고민하다가 그림은 재능이 없고 영화는 혼자 하긴 너무 어렵고 음악은 그래도 약간의 재능이 있고 혼자 할 만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골랐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몰랐던 음악의 영역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를 몰랐던 요소들을 알아가면서 음악이 나랑 안 맞나라고 생각하다가 최근에 아직 조율해가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음악가로서의 삶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조금 고민이 덜어진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또 영어를 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음악도 사실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 일종의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음악으로서 특히 내가 가진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지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배우도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배우님만의 어떤 그런 번역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번역까지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뭐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400년 전의 섹스피어와도 소통해야 되고 관객과도 소통해야 되고 카메라와도 소통해야 되고 스크립트과도 소통해야 되고 제일 기본적으로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상대 배우와 소통해야 되고 그 소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스너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발화자가 아니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소통의 기본 원칙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듣는 사람. 그리고 나는 음악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제일 그 많은 오해가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라는 그 단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요? 나는 어느 훌륭한 작품이 어떤 미리 자기가 설계해놓은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감정은 네. 음악을 듣는 사람 몫이에요. 왜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미리 설계하냐? 그냥 내가 지금 오늘 느낀 순간에 대한 마음, 내 기분을 잘 담아내는 방식의 음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을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날의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건데 자꾸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자기가 진짜 뭘 보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자꾸 포기하고 저걸 봤으니까 나는 그럴듯한 감정을 만들어야 돼라는 착각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의 소위 말해서 감상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배우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우가 울고불고 하는 순간 관객은 느낄 게 없어요. 되게
느끼는 감정은 그냥 관객의 몫이에요. 듣는 자의 몫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아티스트가 그냥 보여주는 보여준다? 거가 될까요? 내 감정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역까지? 표현하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이 바닥도 워낙 넓다 보니까 그쵸. 어떤 상업적인 공간도 있을 테고, 그냥 순수한 자기 예술로서의 영역도 있을 텐데, 뭐 그것까지 내가 다 깊이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감정을 표현하는 거, 나는 센시티브한 사람이고, 라는 자의식들이 나는 좋은 음악 혹은 좋은 연기를 가는 데에서 다 가로막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히려 생각을 좀 덜 하는 게 좋을까요? 좋죠. 그럼 생각을 덜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럼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을 덜 하는 거? 생각을 덜 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간을 좀 이리저리 많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말하면서도 생각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생각을 줄이면 이제 원래 생각하던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몸을 움직여야죠. 그럴 때는 몸을 움직여야죠. 몸을 움직인다는 건 그쵸,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저도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여기저기 것도 있을 수 가보고 있고, 이런 하다못해 시간을 보내거든요. 뭐 기타 스케일 연습을 하던, 네? 재즈 스케일 연습을 하던 해서 내가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화성을 탁 이미 50년대, 60년대 수없이 많은 위대한 뮤지션들이 다 썼던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향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음악 열심히 듣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보단 그게 난 행동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음악을 듣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최근에 공부하면서 음악 많이 듣는데 되게 얘기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깊어진다기보다 그냥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데 있어서 오늘 그냥 대표님으로 합시다. 제가 중간중간 잘 다 섞어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 최근에 출연하셨던 영화 얼굴도 봤고 백예린님 뮤직비디오에 또 너무 멋있게 나오셨는데 전 은근이라면 이 두 개의 작품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오픈이 되고 한 거에 있어서 오히려 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것까지 되게 연출한 예술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거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영화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 한국의 상업 영화 씬에 안에서 이런 소재가 선뜻 투자자들을 자극하지 못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연사호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뭐 직접 만들지 이렇게 해서 서로 친했던 사이들끼리 모여서 네. 정말 편하게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알겠지만 요즘에 제작 환경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뭐 그냥 영화 한 편 찍으면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 기본이 돼 버렸으니까 100억, 200억이 뭐 쉽게 나오는 말이 됐는데 그러면 그 많은 돈을 200억이 투자됐으면 최소 관객이 400만, 500만은 돼야지 되는데 사실 말이 500만이지 인구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어쩌면은 우린 너무 좀 크게 벌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중에 그런 거대한 자본이 들어갔을 때는 뭘 선택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보게 할까를 맞아요. 마음 먹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화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클리셰들이 다 이제 개입을 하죠. 이 대목에서는 웃어야 되고, 이 대목에서는 울어야 맞아요. 되고, 이 대목에서는 일단 여배우는 예뻐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장치들이 되면서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 음식 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다 많은 근데- 사람이 좋다고 느끼려면 근데 또.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사업의 분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산업이 갖고 있는 또 한국 사회에서 음반 산업도 마찬가지고 대중문화 예술이 전반이 갖고 있는 이제 어려움인데 가장 개인적인 영역의 예술 활동이면서 동시에 네. 상품으로서의 이 일을 두 가지가 병행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고 대-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그냥 많이 본 것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끝없이 때로는 자극적인 소재들 중심이 돼버리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객을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아, 아하. 이 정도면 다 봐주겠지. 이래도 안 봐?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가끔 그게 작품에서 되게 노골적으로 느껴질 네, 때가 그런 있어요. 면에서 얼굴이라는 작품은 맨 처음에 참여하면서 만들 때 나의 마음도 그렇고 연상을 건널 때 마음도 그렇고 참여했던 모든 배우들도 말이 뭐냐면 아 그거 우리 집에서 먹던 음식인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는 양념을 잘 안 치는데 조미료 안 잘 쓰는데 라고 재료가 너무 좋은 재료들이 그러니까 계신 했을 거예요. 때 관객들은 이렇게 반응한 거죠. 슴슴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재료 맛도 느껴지네요. 라고 반응한 것.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뭐 제 스스로 출연했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한국 영화 산업에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작 방식이 아니고 이런 영화의 소재? 이런 영화의 이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주제야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네. 네. 그 그건 부분은 관객의 확실히 몫을 느꼈어요. 완벽하게 던져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거에는 많이 가능했었거든요. 많은 그런 작품 나왔었고 근데 자본이 커지는 순간부터 이제 자본의 논리에 아무래도 작품이 복무하게 되죠. 그쵸.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제 즐겁고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었고, 그래서 더 그 반향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백예린 씨, 그건 제안받았을 때도 사실 좀 스스로 놀랬고, 이 컨셉이 뭐야?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백예린 씨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정말요? 제안을 받고, 음. 일집부터 쭉 들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에 비한 음악의 공력이 굉장히 깊은 사람. 맞아요. 그리고 한 곳에 매이지 않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사람인데 맞아요. 절대 노래를 과시하지 않는다. 그런 면도 여러 가지 좋았고, 특히나 이번 미러 같은 작품은 이렇게 약간 레트로 펑크? 약간 그런 과거 약간 하우스 뮤직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섞이면서 묘한 그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 좋네요 하고 가서 하룻밤 새서 촬영했던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네. 바로 이제 토론토 영화제 가서 얼굴 개봉하고 그리고 지난 5주 동안에 정신없이 지냈고 지난 추석 연휴 때에 뮤직비디오가 릴리즈 되자마자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고 댓글에 다들, 그러니까 백예린 씨는 이제 제 또래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백예린 씨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뮤지션으로서 음악을 네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백예린 씨가 앨범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좀 더 이 실력을 더 막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네. 부캐처럼 뭐 볼런티어라고 하는 밴드도 맞아요. 하지만은 자기 솔로 정도 하고 보니까 뭐. 그래서 결국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데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사실 가장 리스크도 크지만 그 방법밖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주변에 다른 아티스트 작업하면서도 많이 백예린 씨랑 작업하면서 제일 놀랬던 거는 최근에 글쎄요 뭐한 7시간 정도의 시간의 만남이었지만은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을 처음 볼 정도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 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혹은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듯이. 그럼요. 하지만 가수란 직업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려워요. 맞아요. 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듯이. 근데 배우라는 것을 직업으로서 선택하려고 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어떤 관계가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 매체와 또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늘 목마른 것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열망이에요. 네. 잘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낭중지추처럼 너가 너의 매력을 딱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다 쳐다보게 되니까 제발 네 시간을 사람들 만나고 쫓아다니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음악도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를 다시 그러니까 하게 되는 이 배우라는 얘기를 직업은 많이 어쩔 수 없이 듣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현장에 가면은 한 100여 명 가까운 스태프과 배우들과 끝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속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음악하는 사람일수록 되려 그러니까 나는 아까 버둥이 얘기했던 많은 고민 중에 핵심은 빼놓고 말하는 핵심 같은데 뭐냐면 이렇게 독립적인 자기 음악을 하거나 혹은 자기 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예요. 고립됨에 대한 공포. 맞아요. 내가 세대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라고요.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자꾸 두려움도 거기서 조급해하면서 생기고. 조급하다는 것이 예민하게 반영되고 또 혹은 짜증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공포니까 맞아요.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생기는 것도 있고 빨리 그럼 해결을 해내야 될 텐데 내가 이 나이 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 경력 이만큼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 영원히 이런 건가 막 이 마음에서 이제 이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최근에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왜? 뭐 모든 일이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열심히 무슨 판매를 열심히 정말 할 때는 스스로 전략도 생길 테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판매를 열심히 해서 판매라고 하는 매출을 올리면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일인데 이쪽 분야의 일은 그 열심히란 선이 참 모호해요. 예, 열심히 한다는 일, 열심히 한다는 일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1도 되지 없는. 맞아요. 예.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할 때는 그것만큼 방해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음. 막 시작하려는 특히나 연기자 후배들에게 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많이 보아왔는데 그 공포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스트레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자기를 다 갉아먹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사소한 이익이라고 판단된 순간이 내 눈앞에 왔을 때 아, 그 순간에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아주 나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방향인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쉽지 않죠. 1년을 만약에 놀고 있었는데 나에게 100만 원이 보장될 줄 알았더니 50만 원이 보장이 안 됐을 때 만약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포에 자꾸 사람이 갉아먹히면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말이 이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잘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뭐 좀 다른 방식 네네. 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영어 공부도 좋고 뭐 근데 이야기 공부하고 나누면서 책 보고 하는 일도 좋고 네, 이게 네. 결국에 영원히 내가 나이를 먹고 계속 더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이 고민이 어느 날 해결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네. 이 대목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할게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저 양반이 60 먹었다고 이렇게 꼰대처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이 바로 내가 요즘 가장 많은 빠져 있는 고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업 배우로 35년 이상을 살아왔음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도 되면은 모든 게 편안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제가 20대, 30대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하는 그런 공포, 네. 스트레스, 내 노후에 대한 걱정부터 내가 뭘 앞으로 할 수 있나부터 엄청난 그거는 나이를 1년 먹을수록 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은 바로 네. 저 역시 한 어린 시절부터 좀 훈련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음악 듣기, 책 보기, 술 마시기, 네. 뭐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게 도달하는 그 결승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일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도달 못했으니까 실패가 아니라 원래 그게 없이 쭉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 계속 마주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실패라는 명제가 아예 안 나오기도 근데 하는 실패라는 건 생각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이. 이 실패라는 게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대한 실패인가? 그쵸. 아니면 방향으로 보면. 뭐 그 기준 안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완벽함이라는 거 있나? 그거에 대한 실패인가? 그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역시 매일같이 촬영이 끝나면 혹은 또 무대 위에서 공연이 끝나면은 진짜 거의 매일같이 이불킥을 해요. 왜 정말요? 그따위로 했을까? 왜 그때 나는 그 장면을 훨씬 더 대범하고 용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가장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네?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 역시 노래할 때 맞아요. 가장 테크닉적으로 그럴듯한 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팍 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에 어부 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백현진이라는 뮤지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을 늘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느 순간도 과거에 산울림의 김창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저 역시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연기할 때 늘 어느 순간 용감하게 나가야 될 순간에 가장 안전한 형태 누가 봐도 별 욕 안 먹은 정도의 형태를 처리를 하고 집에 왔을 때 그 자괴감 같은 것들 후에 매일같이 이불킥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한 50대
아니 오래되긴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나는 촬영장에서 모니터를 안 봐요. 내가 한 연기를. 원래 안 보는 감독이 오케이 했으면 난 오케이. 안 보셔도 돼요? 안 봐.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내 모습은 이래야지 그죠. 멋있어. 내 모습은 이래야지, 내 목소리는 이래야지 좋아. 나는 컨디션이 이럴 때가 좋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나도 무대에 많이 서봐서 알지만은 가수 역시 컨디션 안 좋은 날 노래할 때 좋을 때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진심을 다해서 가사를 전달하려고 애를 써요. 훨씬 더 좋은 공연이 많아요. 그런 공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런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그걸 실패라고 작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요즘에 그 저를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과감하지 못했고 후회할 만한 장면을 찍었지만은 저쪽에서 오케이를 했으면 난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의 가장 내 스스로는 불만족스럽게 했지만은 이것도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그게 다 쌓여서 지금의 나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내 기준으로 볼 땐 너무 이 장면을 엉망으로 했다 생각하는데 그 장면을 다른 관점으로 좋게 보아온 다른 눈을 통해서 나는 또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또 같이 만드는 작품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있었죠. 그 실패, 성공, 그래서 그럼 언제쯤이면 성공이 될 것 같아요? 그 50만 장? 뭐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 뭐 100만 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스로 좀, 더 이상 고민을 이어나가지 않는 요소들을 만들고 싶었다라고도 느껴져요. 이거는 이거, 저거는 나는 이런 사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그냥 나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결정을 나 스스로 딱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갇혀서 그 모습이 될 텐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 앞으로 음악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뱅뱅 안에서 돌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또 이렇게 한 2, 3년 시간 지나 보면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 고민 안에서 이 고민의 수준이나 아니면 집중도가 더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괜찮은 방향으로 잘 갔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늘 이 자리에서는 좀 이 혼란스러운 감정에 지칠 때도 좀 많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표님처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음악이 됐던 미술이 됐던 문학이 됐던 뭐 춤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쪽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건 전 세계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로서의 사회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지키는 방식과 음악을 하던 뭘 하는 일을 병행할 때 갖는 그게 요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의 기쁨이 나를 지켜주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쁨이 아니고 여기에 쓸려가고 있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곧 고민한다 그러고. 저는 지금 잠깐 사실 중단한 상태예요. 왜냐면 했던 걸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이상의 기술을 다시 익숙해지거나 가져와서 내가 기존에 만들던 작품보다 더 나아가고 싶은데 손에 익은 대로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좀 다른 공부들을 더 하려고 잠깐 창작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정말 그냥 창작을 멈추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종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내가 이미 익숙한 게 있다는 게 가장 걸림돌이죠. 그냥 저거 하면 손에 익은 거 하면 되는 거를 왼손으로 글씨 쓰려고 하니까 이거 남들 다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막 아직도 삐뚤빼뚤하고
그냥 나도 하던 거 할까? 이런 생각들이 중간중간 들 때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유, 몰려들기도 뭐 남들 하더라고요. 다 나가기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대표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정말 하나하나 다 너무 멋있고 완벽한 작품을 하시는 것 같은 안 그래요. 님도 수없이 많은 고민하신다니까 작품을 실패하고 오히려 또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그 재밌는 그 가끔 무슨 인터뷰 때 가장 어떤 역할을 좋아하냐,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냐라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한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역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긴 시간 동안 내가 제안받아왔던 일들 중에서 뭐냐면 이 작품은 이 배역은 권혜여 씨를 위해서 썼어요. 이건 권혜여 씨만이 할 수 있어요. 권혜여 씨가 딱이에요. 이따위 소리를 한 작품이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전에 했던 일을 보고 차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전에 내가 했던 일들을 보고 섭외하실 분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을 보고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대표님의 아니고 이미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갖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가장 지루하고 낡고 재미없는 작업이었어요 항상. 네. 어렵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저는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왜 20대로 돌아가면 뭐 다시 어려진다면 이런 얘기 하실 때 뭐 저는 어려질 것도 없지만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동안 내가 해온 걸로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나를 이해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20대 돌아가고 싶죠. 정말요? 전 별로 아, 아직 가까워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신만만했고, 그러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었고, 그렇죠. 또 그랬던 시기였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랬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나는 40살까지 내 인터뷰를 보면 40살까지도 늘 저는 내가 이 직업을 이렇게 길게 할 거라 생각 안 했었어요. 한 40 정도까지 아니면 언니들 그만둘래요라고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다른 일 하고 싶으셨던 것도 있으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게 재미없어지면 그만두겠다는 거.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되게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재미없는 게 아니고 이게 생계가 될 때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생계가 돼서 예술을 계속하는 게 가장 멋지죠. 그래요? 저는 깊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멋진 일이죠. 근데 더 이상 즐겁지 않은데 이게 직업이고 여기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계속 즐기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업이니까 한다가 아니고 직업이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는 또 되게 멋있지만 내가 다른 좋아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게 내 직업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돈을 벌고 하니까 다른 그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선택하면 되죠.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하면서. 세상에 다양한 방식들이 많더라고요. 하면서. 나는 이거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저걸 넘어가야지. 뭐 이렇게 어릴 때 생각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2개 같이도 가다가 3개도 같이 가다가 하나가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 또 내가 모르는 방향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또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 좀 이게 두서없이 했는데 뭐 싶은데요. 무슨 마지막. 네. 해볼까 싶은데 근데 저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아까 대표님이 좀 싫어하신다라고 했지만 궁금해진 부분이 뭐요? 있어요. 대표님의 꿈이 뭔가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으세요? 한 80까지 술 마실 수 있는 체력? 와, 예.
그리고 뭐 오랜 친구과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체력,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나의 경제적인 환경은 네. 야, 오늘 피떡면허 가서 냉면에다가 수육에 한잔 할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삶. 그 정도예요. 네. 오, 엄청 구체적이신데요. 네. 저희는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 네. 있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과 내가 그냥 느끼는 건 너무 스스로, 다른 네. 일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잘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밸런스에 대한 문제 아닐까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란 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도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삶,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욕 한 바가지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밖에서 아무 일도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그 순간에는 정말, 그 상황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것처럼 잘 산다는 거? 그거, 근데 그 생각도 버려야 돼요. 오히려 버리는 것이 잘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그냥 된다. 인생은 사는 게 겁나게 힘들고, 원래 힘든 네, 일이었군요. 힘든 일이고, 네. 어려운 일인데 가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로 또 견디고 사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글쎄, 잘 산다는 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근거 없는 공포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테고, 혹은 내일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인생도 있을 텐데, 혹은 나는 아직 왜 유명해지지 않을까부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몰리는 그러니까 공포들, 그러니까 공포로 사람이 자꾸 망가지지 않는다면은 난 그건 잘 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는 일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제일 꼰대 같은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은 요즘 한국 사회에 뭐 젊은 청년들의 보수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메커니즘은 나도 깊이 파고들지 못 해봤지만은 저는 그 우리 사회와 교육과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겠죠.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어느 순간 딱 포기해버리고 힘있고 돈 있는 데를 초장하면서 인생 다 필요 없어 돈이 장땡이야 라는 식의 사고들, 즉 공포에 의해서 갉아먹힌 바로 전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과거 7,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비리가 일어나고 혹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일들 중에 하나는 항상 깔려있는 게 야,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이따위 소리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호구지책의 공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 그러니까 뭐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얘기할 것도 없이 맞아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예, 않아도 그냥 나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타인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거면 잘 사는 사람일 거예요. 너무 갑자기 마지막에 심각한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오히려 제가 오늘 질문에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하느라 제가 계속 말하는데 로딩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실패했다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의 이 이분법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그냥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나를 들여다보는 쪽으로 집중한다면 애초에 이 이분법에서 확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좀 많이 실패한 다음 것 날은 같아요. 계속 잔다. 조동현 선생님이 약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20살 이후로 갖고 있는 40년의 원칙은 절대 기분 나쁜 일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오, 그건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다른 것에 맡기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 술 따위에다가 얹어서는 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술은 기분 좋은 즐거워요, 순간에 즐겁게. 먹는다. 밥이 있을 때와. 오늘 너무 인생에 대한 중요한 철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문이나 어떤 주제를 너무 편협하게 잡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이런 거 쓰는 게 너무 얼마나 힘든데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럼 팟캐스트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음 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주에 또 관심.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이어지는 거야 또? 네, 다음? 네, 한 두세 편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저희 몽당연필 그 주점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하는 단체가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고요. 11월 2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후원 주점을 개최하는데 저와 맥주 한잔 하고 싶으시다면 놀러와 주세요. 놀러와 주세요. 네. 네, 계속 제가 대표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몽당연필의 대표님이셨기 때문이고요. 네, 또 후원주점에서 오늘 이야기 듣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놀러 오셔서 후원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